안녕하세요. 자, 우리 유리미처럼 안녕하세요. 출석 기록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먼저 출석 기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급히 오늘 시간 맞추느라고 급히 들어와서 아직 수업을 진행하기에 미진한 사항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도 들어올 때 영상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들어올 때 영상은 켜고 음성은 끄고 음원 사운드는 끄고 비디오는 켜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훈이도 전원근 김예훈이고 여러분 끄지 않으면 켜고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건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자리를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준비를 지금 하세요. 진원근, 원근이도 빨리 켜주시고 두 대로 두 디바이스로다가 들어와서 하나는 꺼져 있고 하나는 켜져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 수업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황을 좀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코치님 제가 지금 두 개로 들어와 있으니까 꺼져 있는 거는 두 개 때문입니다. 뭐 그런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채팅에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잘 아는 얘기지만 2시간 동안 우리는 영상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 영상이 자꾸만 꺼지거나 영상이 꺼져 있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음을 드렸을 때 답이 금방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지금 영상을 꺼놓고 자리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 얘기를 자꾸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는 거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거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대면 수업과 같은 비대면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의 한 마음일 거예요. 한 마음.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와 같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 나름대로는 우리 수업에서 그런 방식을 고집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한 코치의 그런 어떤 철학이다, 생각이다 생각하시면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김광수, 최수혁, 김지환 자꾸만 꺼져 있어. 이거 건드리지 않으면 꺼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승규는 두 개로 들어와 있고는 마침 이름이 두 개가 딱 붙어 있으니까 내가 승규가 두 개로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네요. 승규는 두 개로 들어와 있는 게 내가 확인이 됐고 자 3분이니까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 먼저 출석 이름 저 출석했는데 안 될까요? 이런 연락이 계속 와요. 계속 오는데 벌써 이제 우리가 4주 차니까 그런 실수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이승준 코치하는 수업은 요러한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건 내가 뭐 일주일마다 나도 깜빡거리지만 여러분도 깜빡거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 수업 전에 그럼 깜빡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만나면 좋겠고요. 자 주연이도 지우도 다 비디오 켜주시고요. 지금 준비 시간이니까 지금 자리에 없어도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지금은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단 수업 입장에서는 광수 수역이 비디오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수업에 여러분이 자리를 뜨든 뭐하든 어떤 상황이든 비디오는 건드리지 마세요. 광수 수역이 비디오 빨리 켜세요. 지금 5분까지는 널널하게 한다는 것이 비디오 끄고 널널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비디오는 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업 2시간 동안에는 비디오를 건드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시간 때 거듭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뭐 질문이 있으면 이럴 때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이럴 때 질문해 주셔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5분이니까 지금 들어온 친구들 깜빡깜빡 하지 마시고요. 지금 들어온 친구들 정리하기 전에 눌러서 여러분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장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출석을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은 우리 4주차에 8선수가 과제,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첫 번째로 이 친구들이 첫 번째로 과제를 내고 여러분들과 저한테 이제 평가도 받고 우리 수업에 소재가 될 텐데요. 8명의 예정된 친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과제를 제출하셨어요.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가더라도 꼼꼼히 챙기기를 원한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고해 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지까지 토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유네스코 유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 준비되었던 이제 의식주에 대한 얘기, 실크로드, 비단, 후추, 발코니 이런 얘기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즐겁고 유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도 2개로 들어온 거 이렇게 연락해줘서 제가 잘 이해가 되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6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은 지각하고, 여러분들 이런 늦게 오더라도 지각하고 이름을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지각 처리를 하지. 소요, 와 있었어요 하면 이게 기록이 없으면은 결석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늦게 들어오셨더라도 입장한 다음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출석이든 지각이든 이름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직지에 이은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PPT 화면이 보이시나요?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계 유산, 그 다음에 무형 유산, 그 다음에 기록 유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요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설명을 지난 시간에 충분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쑥 한번 보세요. 이거 까먹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은 요런 기록물들이 우리 나라에서는 중요하게 여겼고 또 이런 제안을 했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또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구나. 2015년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고 해서 분단의 아픔이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집안이 이북에서 내려온 이북 출신인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KBS 방송 기록물이 테이프예요. TV에서 나왔던 그 녹화물들이에요. 디지털 자료들이, 이런 디지털 자료들도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에서는 기록유산으로 이렇게 채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기록만이 기록유산이 아니라 방송자료 같은 디지털 유산들도 세계 기록유산이 되고, 지난 KBS 이런 방송 자료들이 세계적인 사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남아있잖아요. 분단.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 특별함이 평가를 받고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이렇게 등재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영웅들에 대한 얘기, 이렇게 우리가 세계 문화사를 배우기에 앞서서 이런 세계적인 시대에 세계 시민의식과 한국의 민주 시민의식을 우리는 같이 고양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지요.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자유 시민의식도 가져야 되지만은 세계 시민의식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런데 세계 시민의식을 갖고 세계화된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인이면서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더욱더 중요하게 한국 시민으로서, 한국 문화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지 세계인들과 헷갈리지 않으면서도 능동적이면서도 협력적일 수 있는 그런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많은 문화적 업적들, 자랑들, 우리의 자긍심들, 이런 정말 멋져요 라고 하는 이런 유산들이 우리 손에 때로는 2000년, 3000년, 1000년, 500년을 넘어서도 파괴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0년의 세월을 이기고 500년의 세월을 이기고 1000년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화민족은요, 문화적 유산들에 대해서 더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고요. 문화민족이 못 되는 것은 그런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치를 알아보기에는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강점기 전반적으로 많이 가난한 백성들이 많았고요. 사실 가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의식주의 생존을 위협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럴 때는요, 아무리 소중한 문화재라 할지라도 밥보다 문화재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통 민초들은 그게 쉽지 않아 가지고요. 일제가요, 그럴 때 우리의 문화재를 그들은 합법적이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용했으니까, 돈을 줬으니까. 근데 너무 가난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는요, 후려쳐서 사기당했다 그러죠. 돈은 받았는데 정당한 돈을 못한 거, 그게 사기 아닙니까? 돈을 가지고 계약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충분한 정보와 충분한 가치를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거저먹는 방식으로다가 그 물건을 거래하고 사갔다고 한다면 그게 사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일본은 얘기하죠. 합법적이었다고. 법적으로는 합법적이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탓하기 전에 그런 걸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문화 인식에 대한 문제들도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이 영웅들을 우리 손에 전달되어 있는 데 있어서는 독립투사들도 영웅이지만 문화적 주권, 대한민국을 지켜오는 데 있어서 영웅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깨달음, 성찰, 시사적용, 그래서 이런 대화와 이런 세미나와 이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나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 것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면은 정말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세계가 우리 거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속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세계가 우리 유산을 알아본다라는 말도 안 되지. 세계가 우리 유산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유산을 알아보아야 되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들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여러분들의 상상력, 여러분들의 추론을 굉장히 좋아하지요. 자, 그림 한 장을 올렸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그림인지
누구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발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상 김지환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 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삿짐 센터가 움직이는 듯한 뭔가 약간 짐이 있어요. 짐이 많아요. 지환이의 상상력은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논리적인 좋은 추정이었어. 그림에 가득한 것이 이사 포맷이고 뭔가 이사 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어문학부 송병석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문학부 그 다음에 송병석 두 가지 이름을 들었습니다. 먼저 어문학부라고 하는 큰 소리 내신 친구 소개하고 발표해 주세요. 네, 교수님, 제가 어문학부 송병석인데 발표해도 될까요? 그러면 송병석 먼저 발표하세요. 네, 그 조선시대에 이제 지역의 특산물을 이제 왕이 있는 한양으로 이렇게 각 지역의 특산물을 옮겼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약간 저는 이 그림을 보면 그런 것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병석이가 약간 상식이 있었던 거예요. 곡물제도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특산물이 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특산물을 가지고 국가가 세금을 대체했던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뭔가 나라님한테 지방의 특산물들을 올리는 그런 또 이사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 난 이런 답변을 좋아해. 여러분들이 가만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 했었을 때 생각을 작동시켜 보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또 아까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리는 또 누구 발표해 보겠어요? 디자인 영상학부 김태한 발표하겠습니다. 디자인 영상 ICT, 디자인 영상 태안이 듣고 ICT 들어봐요. 저는 뭔가 옛날 조선시대 때 약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한 약간 보부상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부상 사전 지식이 있어요. 그 짐을 날라가지고 장사했던 오늘은 뭐 트럭이랑 물류 시스템이 상상할 수 없지만 그때는 다 사람이 물류를 날랐어야 됐었으니까 기계라든지 뭐 오늘 같은 자동차라든지 다른 대체 열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그러고 보니까 이 그림이 보부상들이 짐을 나르는 것 같다라는 충분히 상상이 되네요. 너무 좋은 예리한 답변들인 것 같아요. 자, ICT도 아까 목소리 들렸는데 누구지? 조현준입니다. 현준이. 전쟁이 나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수도에 있던 문화 유적들을 지방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가장 현준이가 이 그림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전쟁이 났고 그 전쟁 때문에 국가의 소중한 유산들. 근데 저 규모를 봐서는 저 유산은 기록유산일 것 같아. 그 기록유산을 옮기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 기록유산은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왕실의 기록 문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이사를 가는 건가? 여러분 조선이 개국되고 난 다음에 잘 기억해 보세요. 조선은 200년 넘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평화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요. 아직 100년이 넘는 전쟁이 없는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한국전쟁 올해가 몇 주년 기념했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70주년이잖아요. 70주년.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전화요. 100년의 평화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니까. 네, 조선의 임진왜란을 맞이하기 이전까지 조선 백성들은 200년 넘는 평화시대를 살아갔으니까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평화시대가 되면 전쟁을 그려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을 막 경험했으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데 전쟁이 없다면 전쟁이 뭐가 있어? 왜 그런데 돈을 낭비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전쟁이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국가의 중요한 기록 관리를 조선은 어떻게 했냐? 교통이 편리한 거. 그게 관리가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유지했어요. 백업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요즘에 제가 어떤 연락을 여러분들 종종 받는지 알아요? 코치님, 제가 몇 주에 그 예스 프로젝트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뭐 잊어버렸어요. 이런 연락들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신경질 내겠어요? 신경질 안 내겠어요? 뭐든지 다 연락하라고 그랬지만은 그런 연락 받아서 제가 신경질 내겠어요? 신경질 안 나겠어요? 납니다. 화가 신경질 납니다. 납니다. 아니, 내가 여러분들의 친절한 선생님 되지만,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화날 거는 화낼 거라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자기 관리하자고 얘기했는데, 난 여러분들의 모든 기록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고, 나는 1대 33으로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기 하나 관리 안 한다는 거, 화가 나요, 화가 나. 근데 그런 연락들이 와. 그렇게 조심해서, 근데 조선시대는요, 우리보다 옛날이라고 우습게 얘기하지 말라. 백값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가 백값이 아니라 4개, 5개. 그게 전국에 있는 사고예요. 한양, 왕실 가까이도 그 문헌을 만들어서 보관하지만 이게 불에 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화재, 목재 건물과 종이니까 화재가 두려우니까는요. 그런 백값이 필요한 걸 그대로 알고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 전산시대만 백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카피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다 보관을 했던 거예요. 전국의 중요 도시들.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요. 일본이 급하게 쳐들어오면서 오늘날 말하면 경상도길을 통해 가지고 서울까지 급하게 침략해 들어왔잖아요. 저기는 전주 사고라고 해가지고 전주에도 그 백각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전주에 있는 저 자료들이 다 훼손될 것 같으니까 그걸 옮겨서 오늘날 말하면 내장산 정읍 산속 깊숙한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의 한 장면이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이후에는요 백값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 깊숙한 곳에 사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조선시대 사고가 다 산속에 있는데 원래부터 산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시에 있다가 산속으로. 고려시대 때 사찰들은요 도심에도 많이 있었어요.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냥 우리는 사찰 그러면 다 산속에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신라 고려시대 때는 사람들이 사는 중심에 마치 서양 도시의 중심에 교회 성당이 있는 것처럼 사찰들이 있었어요. 근데 조선이 불교를 숭유, 척불, 억불했잖아요. 탄압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게 이제 파괴되고 그리고 다 산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되면서 오늘 우리 인식 속에는 사찰은 절은 산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역사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요 일을 책임진 사람이 이 일을 책임 맡았던 공무원이 이걸 옮겼을까요? 그 전주 사고에 책임 맡은 관장님이 옮겨줬을까요? 아니면 누가 이런 중요한 일을 그렇지만 위험한 일을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을 갖다 누가 감당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상상해 보세요. 이게 왜 이게 먼저 안 나오지? 그럼 자 이렇게 보면서 합시다. 안의와 손옥록이라고 하는 두 대인배에 의해서 이 유산이 지켜졌어요. 우리 앞에서 조선왕조실록이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 확인했지요. 이분들은 조선 정부로부터 녹을 받는 관리가 아니었어요.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이 일의 책임자가 아니었어요. 자, 그럼 힌트 많이 드렸으니까 왜 안의와 손홍록 씨는 왜 이런 수고와 이런 위험한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궁금해요. 누가 발표해 주시겠어요?
왜 하셨을까요? 아까도 내가 힌트 드렸지만 저 이사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 인부들 동원해야 되고 저 노세랑 저런 것들도 동원해야 되고 우리 이삿짐센터 부를 때 인부들 하고 차량하고 다 경비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전쟁통이니까 인부들 모으는 것도 더 어려웠을 다 도망가기 바쁜데 돈을 더 많이 줬을 거예요. 까따블 줄게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왜 했을까요? 안희와 손홍록 씨가. 문화예술학부 엄지우입니다. 네. 역사를 기억하게 된 역사가 깃들은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문화유산들을 다 뭐 가져가지 않고 그냥 냅뒀다면 빼앗기거나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역사를 뺏긴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우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역사를 뺏고 빼앗길 수 있나요? 아주 중요한 게 역사를 빼앗길 수 있는 책 하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 우리의 소중한 가치, 우리의 소중한 정신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지우 얘기는 다시 얘기해가지고 안의와 손홍록 씨는 저희를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으니까 저런 리스크를 테이크했겠지요라고 하는 얘기를 지우가 했잖아요.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이것이 내 목숨보다 내 하나 던져가지고 이걸 지킨다면 그리고 그런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문화시민이라고 얘기하죠. 지성인이라고 얘기하죠. 교양인이라고 얘기하죠. 대한민국에 그런 지성인 교양인이 많으면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람이 많고 돈이 많으면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탱크가 많고 군인이 많고 힘이 강하다면 군사 대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께서 100번 일지를 통해 가지고 피력한 얘기 중에서 많이 회자되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는 조선이 문화 강국, 문화 대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군사 경제 대국이 아니라 남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교양스럽게 지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선이 세계 문화 대국이 돼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100번 김구 선생의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안의와 손흥록이 바로 그 문화 대국의 시민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고요. 이분들이 첫 번째는 저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런 희생을 했던 두 번째, 이분들이 대인배였기 때문입니다. 대인배.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화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소양을 갖춘 교양인이 되었습니다. 그걸 내가 작은 역사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대인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취업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도 대학에 제공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실력을 가르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실력 가지고요. 남의 눈물 빼면서 사기치면서 점잖은 리더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사기치는 그런 위선 덩어리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학벌들 다 좋아요. 사회적 리더라고 불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소인배였어요. 대인배가 아니라. 소인배인데 대인배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조선은 대인배를 키우는 교육을 했는데요. 조선이 얘기하는 대인배는 큰 일 하는 사람 대인배, 작은 일 하는 사람 소인배가 아니라요. 조선 교육이 가르치는 유교 교육이 가르치는 인재는요. 대인배를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 대인배라고 하는 것은요.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대인배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조선의 배움의 핵심이 뭡니까?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고 충효가 인간을 금수, 동물과 굽을 짓는 것이고 충효가 가득한 사회가 사람다운 사회라고 하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인재를 그런 인성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동방예의지국을 지향했던 조선의 교육적 가치였어요.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배우기는 이렇게 배우고
그걸 자기의 사적 목적에 해가지고 사용해 먹는 것이 아니고. 근데 안의와 손흥록은 대인배였어요. 국가의 소중한 가치, 나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것이 국가를 살리는 그리고 인군에게 충성하는 길이고 조국에 충성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왕조 실록은 이때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살아남았기 때문에 저 두 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계에 뽐내면서 중국 명조실록보다도 우리 것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 두 분이 잘했기 때문입니다. 저 두 분 때문에. 여러분 종종 그런 좌절을 느낄 때 있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너무 없어요. 나는 작은 존재예요. 시사적용증.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좌절을 느낄 때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나 저도 그런 느낌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지금도 그런 벽 앞에 서는 좌절을 앞으로도 저도 겪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이승준, 한 사람 김지훈, 한 사람 최민규, 한 사람 엄지우, 한 사람 김지환, 한 사람 조현준이 우리 유산의 가치를 알아볼 때와 알아보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쭉 배워왔던 그 배움을 실천하겠다는 대인배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과 그걸 타협하고 포기할 때에 우리 사회의 작은 역사는 분명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역사 교육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물은 간송 전형필 선생입니다. 최근에 간송박물관 여러분 검색해 보면요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간송박물관에는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도 없는 그런 유물들을 이 박물관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간송박물관이 이제는 예전만큼 재정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최근에는 문화재를 경매에 내놨어요. 문화재를 모아와서 지켜왔던 것이 간송 전형필 선생인데요. 문화재를 재정이 필요해가지고 팔겠다고 경매에 내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뉴스가 크게 나오다가 국가가 그 유산을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주는 것으로다가 국가가 그 유산을 관리하고 또 간송박물관을 그렇게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어떤 일이 최근에 1년에 일어났고요. 그런 재정을 가지고 간송박물관은 전주에 또 새로운 박물관을 짓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형필 선생은요, 어떤 사람인가? 혹시 아실 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인지? 경상학부 김지훈입니다. 그 일제시대랑 6.25 시대 때 그 저희 나라의 우리나라의 유산들을 많이 지켜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제시대 때도 우리한테 유산의 수탈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우리 유산을 해외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다 후려쳐가지고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소송해가지고 하기에는요, 돈을 지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사기인데, 그러니까 돌려오기가 힘든 거예요. 오히려 막 뭐 폭력을 쓰고 전쟁의 와중에 가져갔으면 이게 뭔가 법적으로도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교활하게 가져갔어요, 교활하게.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뺏겼어요. 그럴 때 간송 전용필 선생이요, 조선시대에 전라도 땅을 다 가졌다라고 하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재벌집 2세였어요. 재벌 2세. 전라도 땅을 다 가졌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랭킹 10위 안에 드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우리 소설이랑 근대사 이런 보게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이상하게 재벌집 아들들이 마약해가지고 걸려드는 뉴스 많이 보잖아요. 뭐 즐거움이 없으니까 뭐 다 갖고 있으니까 더 자극. 참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세상에 뭐 돈 걱정 없는 그런 데서 이상하게 그런 일탈들이
2세, 3세는 많이 일어난 건 세상에 공통된 얘기입니다. 자극이 없으니까 더 큰 자극을 그렇게 찾는 거죠. 이분도 그런 자극을 찾고 옛날에 그 유명했던 기생집에서 주색 잡으면서 마약과 술로다가 왜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부잣집 도련님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이분이 가만 보니까 일본 놈들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일본 분들이 사기치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난하니까 그렇게라도 동전 몇 입을 붙잡아야 되겠고요. 우리는 무지하니까 심지어 속된 말로 극단적으로 하면 조선왕조 실록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걸 뜯어가지고 불쏘시개 불로 쓰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조선왕조 실록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걸 뜯어가지고 벽지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했고 그렇게 가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일본 분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니까 내게 파시오. 내가 넉넉하게 쳐드리리라 해가지고 당시 시세로 100원을 내도 싸게 사는 건데 1전을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1전을 주고.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겠다고 해가지고요. 이분은 어떻게 샀는지 아십니까? 이보시기에 그것의 가치는 집 한 채가 아니라 집 두 채 값이라네. 나는 당신에게 집 두 채 값을 지불하겠나 이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그렇게 거래하는 사람은 싸게 샀다. 나도 그래 싸게 샀다. 싸게 사고 싶어요. 여러분들 싸게 사고 싶죠. 근데 이 문화재는 그것의 2배 가격이라는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유산을 사시기도 하신 분이 전형필 선생이에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감동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도서관에서랑 지역에 거기에 간성전필 전기 같은 거 좀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안중근 선생님대로 훌륭하지만 전현필 선생님들 너무 훌륭하고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 좀 더 많이 소개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좀 가족들 식탁에서 좀 얘기하고 친구들하고도 야, 나 진짜 수업에서 너희들 간송 전현필 선생 아니야? 진짜 이분 대단하더라. 난 가진 자 늘 미워했는데 가진 자도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제 있구나. 우리 역사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있구나. 내가 이번에 알게 됐어. 그래서 이분이 훈민정음 해례본도 일본 사람들 빼앗기 전에 발견해가지고 먼저 사들여서 지금 우리가 한글의 비밀을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간송 전현필 선생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이것을 갖다 우리가 간송본이라고 하거든요.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상주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직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지금 국가하고도 또 다른 사람하고도 법적 소송이 있는데 이분은 폄하는 하지 마시자고요. OX로 평가는 하지 마시자고. 근데 이 간송본을 가지고 있다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조 내놔라. 내가 갖고 있는데 돈으로 보상해라. 그럼 내가 국가든 사겠다는 사람한테 내놓겠다. 물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죠. 간송 전현필 같은 선생은 있는 재산 다 팔아서도 그걸 지키고 국가에 또 돌려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걸 부를 획득하는 가치로 여기면서 지금 상주본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국가도 컨트롤이 안 되게끔 그분이 곧 이제 돌아가실 텐데 그분이 그거 가지고 흥정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2020년대 또 다른 현실입니다. 대인배가 되세요. 대인배가 되세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공군 조종사의 모습을 하고 있죠. 김영환 대령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문화재를 지켜내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사복의 황제안입니다. 네. 그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지키신 분입니다. 재현이 전에 나랑 만났었지 수업에서. 네, 맞습니다.
네. 돌아왔네. 네. 반가워. 반갑습니다. 재현이 말처럼 해인사를 지키고 팔만대장경을 지켰어요.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해인사는 깊은 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념으로 좌우가 갈등하고 결국은 또 분단되고 전쟁까지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쟁의 시기 때 해인사에 우리 남쪽 입장에서는 적들이, 공비들이, 공산 도당들이 거기서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전을 해야 됐었어요. 작전. 그리고 그 작전의 주체는 유엔 사령부였고요. 유엔 사령부가 한국군에다 지시를 내립니다. 폭격하라고. 폭격하라고. 해인사 폭격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폭탄 몇 개 떨어뜨리면 해인사는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 근데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니까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유산을 파괴시키는 공적 1호가 전쟁과 개발이에요. 개발. 근데 편대가 떴는데요. 김영한 대령이 고민하다가 우리 폭격 안 한다. 철수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시에 군인이 명령 불복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형당합니다. 네. 직결 처분. 즉시에서 그 판단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총살도 당할 수 있습니다.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 당시 대령, 김영한 대령. 군인의 커리어가 다 망가지는 거죠, 뭐. 그죠? 군인들은 다 장군도 달고 싶고, 그랬을 텐데. 너무 손해가 커요. 이 명령을 불복종한다는 거. 국가 권력 앞에서 비겁하게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좌나 우나 국가 권력 앞에서 나도 자신 없어요. 여러분도 자신 없을지 몰라요. 권력의 횡포 앞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 우리 너무 많이 역사에서 오늘도 그런 일도 우리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데 김영한 대령이 유엔 사령부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아니 당신들 일본과 전쟁할 때 교토, 우리로 말하면 경주 같은 곳이죠. 문화재가 엄청 많습니다.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고대 중세의 역사를 가득 담고 있는 곳이죠. 보물과 같은 도시입니다. 교토. 거기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폭격하지 않지 않았느냐. 왜 그런데 우리의 문화재가 있는 곳을 폭격하라고 하느냐라고, 우리의 문화재도 소중하다라고 하면서 유엔사 명령에 항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켜진 것이 팔만대장경 해인사입니다. 여러분 김대령 기억하세요. 평생 기억하시고 좀 알려주세요. 자, 박병성 박사님, 혹시 박 박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친구 있으면 한번 발표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학부 사범대 황교안입니다. 자, 우진이가 오늘 처음 발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우진이 제가 처음 들린 것 같아요. 우진이 발표 들어봐요. 네, 박병선 박사님께서는 프랑스 유학 시절에 직지심체의 요절을 발견하시고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박병선 박사님은 병인양요라고 하는 아픈 역사를 통해서 프랑스가 강화도에 있었던 우리의 많은 기록유산들을 강탈해갔던 것을 프랑스가 그걸 영구히 돌려주지는 못하지만은 일종의 영구 임대라고 하는 형식으로다가 그 유산을 우리 정부가 다시 갖고 와서 우리 시민들이 만나볼 수 있는 그 중요한 가교의 역할, 그런 문서들이, 그런 보배들이 프랑스 고문서 도서관 구탱이에 버려져 있다는 것을 발굴해낸 인물이 박병선 박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집지를 발견해가지고
직지라고 하는 문서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서가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혀진 문서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연구에서 알린 분이 박병선 박사님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승준, 김우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요, 우리처럼 대학 때 이분이 역사를 전공했어요. 우리 지금 그 세계 문화사, 역사 공부 배우고 있잖아요. 역사를 전공한 학생이어가지고 꿈이 있어서 당시에 해외 유학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저분의 꿈이 프랑스 가가지고 공부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는 도서관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유학 떠날 때 이제 그 교수님들한테 가까운 교수님한테 인사하잖아요. 추천서 받기도 하고. 그때 그 한 교수님이 이 청년 박병선 유학가는 20대 청년한테 병선아, 프랑스에 병인 양용 때 그 사람들이 빼앗아간 그런 문서들이 프랑스에 어딘가 있다고 하는데 너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 지나가는 말로 다 그렇게 덕담을 나눴어요. 비전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유학 가가지고는 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해가지고 석사 마치고 박사 마치고 해가지고는요, 공부 마친 다음에 그 직장을 갖다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직장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수십 년 전의 얘기가 기억나는 거예요. 아, 교수님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런 고문서 장소를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 그걸 살펴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민족의 자존심, 우리가 힘이 없고 무지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갖다가 다시 찾아낼 수 있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분이 한 사람이에요. 100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한 개인.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박병선 박사님이 이거 과정할 때 있잖아요. 박병선 박사님은 도서관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뭐 활자 뭐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도움이 필요했잖아요. 에피소드지만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한국의 이런 전문가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도움을 청하니까 그런 일은 없다라고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뭔가 또 될 것 같은 싶은, 될 것 같은, 대단한 될 것 같은 싶은 어떤 그런 일로 발전하니까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경험들도 하면서,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떠세요? 나 같으면 포기하고 싶었을 거. 에이 더러워서 내가 안 하고 말래. 씨. 내가 이 꼴 당하려고 뭐 그런다고 나한테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소인배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이. 대인배니까 가능하고요. 이 가치를 정말 뼛속 깊이 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을 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분들을 정말 우리 백석대학교에 멋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웅들을, 히어로들을, 마블 히어로들만 기억하지 말고 이런 히어로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누군가의 대화의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전염병처럼 이런 얘기를 많이 소개를 해주는 것이 작은 역사가의 하나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이제 우리 첫 번째 시간 49분이니까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10시에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마이크 안 꺼가지고 막 소리 나오는 실수하지 말고 마이크 끄고 비디오 끄고 잠시 뒤에 만나요. 예.
자리에 돌아오셨으면은 비디오 열어주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자리에 돌아온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네, 음소거는 제거해 주세요. 음소거는 제거해 주시고, 사운드는 꺼주시고, 영상은 열어주시고, 사운드는 꺼주시고, 영상은 열어주시고.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첫 발표, 제가 강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첫 발표를 통해서 의식주에 대한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이런 포맷으로 우리 수업이 진행될 텐데요. 오늘 비단, 후추, 발코니 가운데 우리 선수들이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토론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진행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스 프로젝트다, 우리의 과제는 예스 프로젝트다, 혹은 교육 강연 프로젝트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상이 꼭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참말로 무늬만 뭐 강의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에게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 프로젝트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경험들이 많이 없어서인지 대상이 누굴까, 이 글을 누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조금 모호하기도 하고, 늘 습관적으로 해왔던 과제에 결국은 코치님이 평가하니까 코치님이 읽는다라고 하는, 이제까지 해왔던 교수님이 읽는다라고 하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글들도 좀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발표를 듣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이런 프로젝트를 시험까지 안 치르면서 우리 보고 제출하라고,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발표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 디자인 영상학부 김태한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네, 단순히 배우는 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운 거를 타인에게 이제 사용하는 것도 함께 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걸 진행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태양의 생각처럼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용할 것을 전제하면서 배울 때 더 정말 실효성 있고 더 좋은 배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게 맞고요. 또 어떤 취지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볼 때. 네, 어문학부 송병석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또 이 지식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나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지, 그런 좀 실용학적으로 더 효율성 있게 접근하라고 이렇게 저희에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현실의 접근, 뭐 병석이가 사용했던 이런 키워드들이 제가 다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공부하면서 이분법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은 시험을 치고 나면 다 빨리 잊어버리는 게 장땡이에요. 시험은 시험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교실은 교실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근데 왜
학교에서의 배움과 내 삶과 현실과 좀 더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게 더 효율성 있는 유익한 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50대 교원지 문화예술학부 엄지우입니다. 네, 엄지우, 조현준 이렇게 들어봐요. 엄지우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우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가르치면서도 가르치는 순간 제가 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야 되고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를 알려주는 식의 강의를 하게 교수님이 시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배우는 학생으로서도 공부할 때 많은 배움이 있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내가 선생이 돼본다, 강사가 돼본다라고 해가지고 써먹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사실은 또 2배, 3배 또 배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라고 하는 그런 측면. 자, 조현준. 틀에 맞춘 지식을 외우고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닌 지식을 통한 자유로운 개인만의 생각을 통해서 창의력을 키우고 자기 주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때려 맞춰서 주어지는 공부, 시험. 자, 이번에도 여러분 수많은 과목들 시험 있을 텐데 내가 시험 어떻게 봅니까? 범위 주고요, 그죠? 또 노트가 강의 노트가 중요한 시험도 있을 수 있고 교재가 중요한 시험도 있고 그 범위 바깥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범위 바깥을 난이도가 어려웠네 쉬웠네 하지만 어쨌든 그 주어진 지식의 양과 그 범위 안에 우리는 어쨌든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외우기도 하고 아니면 그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숙지하는 거. 그 범위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숙지하는 거. 그 주어진 그 형식에 맞춰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반면에 이 프로젝트는 창의적일 수 있고 자기 주도적일 수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의식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의를 선택한 경우에는 후추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그 비단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식이라고 한다면은 후추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발콘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내 모교의 후배 중학생들한테 해볼까? 아니 내가 진짜 좀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좀 강의하는 거 훈련도 해봐야 되는데 내가 문화센터에 진짜 알바해가지고 정말 이런 강의한다라고 그렇게 한번 내가 실험해볼까? 우리 동아리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내가 한번 발제 맡아가지고 한다라고 동아리에서 친구들 앞에서 발제하는 그런 걸로 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지점들을 가지고 이 공부를 여건행으로 자기 주도가 되고 창의적이고 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제를 할 때 이미 스케줄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날밤새고 하는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미리 자료도 모아보고 읽어도 보고 또 읽어도 보고 해서 우리 과제를 잘 하려면요. 과제를 적어내기 전에 구상을 잘 하셔야 돼요. 구상. 처음 생각이 중요해요. 자, 그런 걸 전제로 두고 오늘 우리 첫 번째 강사님을 모셔서 우리 강사님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들어도 보고 또 여러분께 또 피드백도 주고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사님은 경상 앞에 우리 김지훈 강사님 좀 발표 부탁드릴게요. 자기 소개하고 발표하겠고요. 제가 지훈 강사님의 원고를 강연 원고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학부 17학번 김지훈입니다. 제가 선정한 주제는 콜럼버스와 대항해 시대를 연 원동력 후추라고 해가지고 의식주 중에 식에 관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코치님 혹시 이거 발표 시간이 얼마나 되죠? 발표 시간은 하여간
딱 뭐 획일적이진 않아요. 어쨌든 이 원고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원고를 다 일단은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지? 네네, 그리고 그러면 최대한, 네. 네, 그리고 사실 여기 지훈이의 이 글에 대상이 그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혹시 그 대상을 지금 소개할 수 있다면 대상을 좀 얘기하고 그 대상한테 발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 디자인의 목적입니다. 아, 네. 제가 그 대상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유치원생이 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문화센터에서 제가 설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약간 이렇게 흥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유튜브가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전 연령대가 볼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연령대를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밌게 누구나 재밌게 볼 수 있도록 그냥 약간 제 스타일로 이렇게 써내려 갔던 것 같아요. 제목 음. 같은 거를. 그러니까 앞으로도 요걸 쓸 때 적어도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떤 목적, 그 의도로 이 강연을 한다라고 하는 한두 줄의 인포메이션은 이 과제를 여러분들이 제출할 때 우리 모두에게 친절하게 또 나한테도 그러면서 이 글을 읽고 이 발표를 만나야지 우리가 오해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유튜브 방송한다. 유튜브에 뭐 문화 강좌를 내가 열었다. 그래서 유튜브 고객들이 시청자들이 이 대상이다. 그런 전제 속에서 유튜브 하듯이 지훈이가 진행해 보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김지훈이라고 하고요. 이제 제가 선정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콜럼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든 적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 이런 일화도 있고, 뭐 계란을 또 세웠다는 일화도 있죠. 이 일화에 대해서는 잠깐만 짚고 넘어가자면 콜럼버스가 그 잠깐만 계란을 지훈아 세운 거는 미안해. 우리 친구들이 네네네. 오해할까 봐. 이 원고가 지훈이 원고가 맞는데 여기 이제 좀 진하기도 하고 밑에 글 죽기도 하고 가로 해가지고 무슨 갑자기 문맥에도 없는 이런 글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그건 제가 여러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지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를 내가 예상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나름대로 이런 코치가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런 피드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같이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피드백을 나누기 위해서 적은 내 글이니까 내 피드백이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고 지훈이 글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이 발표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세미나를 발표 수업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하세요. 네, 그 계란을 세웠다는 콜럼버스 일화는 이게 그 와전이 되었다고 해요. 뭐 계란을 세우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세워지니까 뭐 콜럼버스가 와서 뭐 계란 밑에를 깨가지고 세웠다, 이런 일화를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존재했던 일화지 그 콜럼버스가 한 거는 아니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외전으로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해요. 엄연히 말하자면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으로 유럽에 이제 그 대륙을 알린 사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최초 발견자는 이미 그 대륙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의 선조이겠죠. 그리고 뭐 발견을 했다 하면은 바이킹족이나 중국의 정화함대, 뭐 정화함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살짝 설명을 하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 유럽보다 군사력이랑 경제력이 이제 월등히 좋아가지고 대항해 시대에 유럽보다 먼저 이제 장거리 항해를 나섰다고 해요. 그때 이제 중국의 명나라 시대 때 정화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항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유럽보다 먼저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콜럼버스가 그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까지 가는 그 거리를 어떻게 갈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일화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는 그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거리가 계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정확한 거리를 모르다 보니까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매우 좁게 생각해서 이제 실제 거리의 약 4분의 1 정도라고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용감하게 이제 간 것도 맞고 모르고 그냥 이제 막연하게 간 것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콜럼버스가 탐험을 하게 된 용기가 그쪽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오해한 거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항해가 왜 어려웠냐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의식주 중에서 이제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좀 쉬다 할게요. 음식이 가장 중요하고 이 음식이 이제 음식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선원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건강 상태가 해결이 되겠죠. 그 당시에 이제 항해 그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장시간 항해를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었고 뭐 가공 기술 또한 없어서 기껏 해봐야 이제 소금에 절이는 염장 그리고 음식을 건조하는 방법이랑 훈제 등의 방법 이 정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그마저도 금방 상해버리거나 부족하기 십상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 또 부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선원들의 건강 상태도 악화가 되고 이제 전염병, 질병 같은 것도 많이 생겼는데 이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은 선원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병이 괴열병이에요. 여러분들 괴열병을 다들 아시나요? 지금은 이제 막 흔하다면 흔한 병이고 목숨까지 앗아갈 정도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병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병의 원인도 몰랐고 치료 방법도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목숨을 잃는 선원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이거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 책에 있었는데 실제로 막 영국 해군 사망자 수에 관한 기록을 보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자 이후의 절반 정도가 됐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괴열병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밑으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식에 이어서 물도 부족했다고 해요. 거기에 저희가 뭐 플라스틱 생수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통에 이제 물을 담아서 갔을 텐데 그 물은 나무통은 이제 나무가 썩으면서 물도 오염이 되고 그렇다고 이제 정수 시스템도 없는 상태에서 바닷물을 마실 수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염된 물과 이제 맛없는 고기, 건강하지 않은 고기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음식 환경에서 이제 항해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왜 그 콜럼버스의 선원들이 목숨을 걸고 항해를 나섰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보자면 처음부터 그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을 거기를 발견해야겠다라고 간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처음에 목적지는 인도였어요. 왜 인도를 가려고 했냐면 당시에는 이제 유럽에 막 초콜릿, 커피, 담배 이렇게 좀 자극적인 맛을 내는 음식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그런 유럽인들이 향신료의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향신료가 이제 자극적인 맛을 내고 풍미를 더해주니까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니까 귀족들도 굉장히 이제 원하고 많이 수요가 많아지고 인기 상품이 되고 값도 이제 폭등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인도에 가서 향신료나 후추 이런 거를 얻어오면은 물론 그 많은 향신료 중에서 후추가 단연 이제 인기가 높았고 후추를 이제 싣고 오면은 후추를 가져오면은 벼락부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콜럼버스도 뭐 대단한 의미가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이제 다른 탐험가들처럼 황금과 향신료를 가지고 오고 싶어서 네, 아시아에 있는 남아시아 인도에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뭐 콜럼버스가 국가적인 이제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가지고 국가의 지원을 받았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여러 나라에 자신이 이제 항해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항해를 하고 싶다고 이제 좀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잘 안 되다가 이제 딱 지원을 해준다는 데가 나타났어요. 그 여기 나와 있는데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에게서 지원을 받았고 1492년 8월 3일 날 이제 첫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이 왜 그러면은 그 국가들은 지원을 해줬냐, 무엇이 이득이어서 지원을 해줬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항해를 하고 이제 향신료를 가져왔다 치면은 국가에 헌납하는 게 8할, 그러니까 80% 정도 되고 이제 항해한 본인들이 가져가는 게 20%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였던 거죠. 이렇게 어쨌든 산타 마리아, 니나, 판타라 이렇게 세 척의 배를 이끌고 쭉 갑니다.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데 그 항해가 쉽지 않았어요. 막 70일 동안 항해를 했는데 바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원들도 겁을 먹고 콜럼버스한테 이제 항해 중지하고 귀국하자, 되돌아가자 했지만 이제 콜럼버스가 또 고집이 세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갔던 거예요. 끝까지 가서 마침내 거의 한 몇 개월에 이제 그거 끝에 2개월에 그거 70일 그거의 끝에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목표를 했던 황금이랑 향신료는 없고 그때 처음 봤던 담배, 코코아, 감자, 옥수수, 막 토마토 이런 지금은 유럽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럽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작물들이 이렇게 막 많은 거예요. 그냥 이제 닭 대신 꿩이라고, 꿩 대신 닭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작물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유럽인들이 감자, 옥수수 이런 것을 자주 먹을 수 있게 된 거고요. 근데 그 신대륙이 처음부터 이제 아메리카라고 불리운 건 아니에요. 그 여기 주석에 나와 있는데 교수님 잠시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여기 잠깐 잘린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 아메리카란 이름이 붙은 게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이제 탐험가가 책을 편찬했는데 그 편찬한 이제 그 탐험가 이름에서 따왔다고 해요. 실제로 콜럼버스는 자기가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신대륙이 그냥 아시아 어디 인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대륙이라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고 나중에 이제 후에 아메리카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콜럼버스 그를 영웅이라고 칭하는 거 이게 맞나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에 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젤란, 코르테스, 피사로 같이 역사의 이름을 남긴 탐험가들이 저희는 이제 그 탐험가들이 항해 끝에 이제 그 대륙을 발견하고 이름을 남겼다 이렇게 영웅적인 면모만 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원주민들의 학살도 있었고 약탈도 있었고 그런 이제 어두운 면을 저희가 이제 많이 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과 스페인 몇몇의 나라들이 콜럼버스의 날을 기념하고 있지만 반대로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그때 당시의 사실을 상기하면서 콜럼버스의 날을 좀 폐지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그
원주민들이 실제로 많이 죽었어요. 유럽인들이랑 싸우다 죽었고, 싸우다 죽은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이 가져온 전염병, 그런 질병들에 또 피해를 받아서 또 많이 죽었고, 그리고 뭐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진짜 아까 뭐 저희가 세계 문화유산 배우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화들, 그 문명, 아스테카 문명이랑 뭐 잉카 문명도 파괴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영웅의 이름 뒤에 가려진 많은 희생, 우리는 어느 면을 봐야 하는 걸까? 이게 이제 이 단락의 주제이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기훈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콜럼버스에 대해서, 호추에 대해서, 대항해 시대에 대해서 지훈 강사를 통해서 우리가 강연을 들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았습니다. 자, 이 글을 보면서 이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피드백, 지훈이의 뭐 강점, 또 조금 점검했으면 하는 점, 그리고 또 지훈 강사에게 또 묻고 싶은 점, 뭐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그런 내용을 자, 좀 더 많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벌써 3주차, 4주차 되니까 조금씩 패턴이 만들어져요.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은 제가 표시의 양이 이제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아직도 전혀 반응이 없는 선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오늘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던, 손을 들지 않았던 선수들 가운데 이 발표에 대해서 뭔가 좀 발표하고 싶은 선수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이 발표에 대한 궁금한 점도 좋고, 여러분의 생각 더해줘도 좋고, 또 지훈이한테 물어도 좋고, 이 발표에서 뭘 배웠다라는 자기 배움에 대한 얘기를 해도 좋고, 이 발표에 대해서 뭔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강점, 피드백도 좋고, 그런 얘기 한 번도 3주, 4주 동안에 한 번도 발표하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 누가 좀 발표해 볼까요? 기독교 여고도입니다. 발표 내용 중에서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기독교 학부 여근호입니다. 네, 근호. 발표 내용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실제 거리의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네. 근거가 혹시 있었나요? 일단 제가 자료는 저희 교재에서 직접 그 발췌를 한 거고요. 출처까지는 나와 있진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지동설은 이제 믿고 있었고, 정확한 거리, 학자들이 따르면 정확한 거리도, 이게 학자들의 그 피셜이에요. 학자 피셜. 이거 뭐라 설명해야 되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또 오늘 발표하지 않은 친구 중에서 이렇게 근호처럼 물어도 좋고, 또 이 글 발표에 대해서 장단점 좀 분석해 보는 것도 그것도 우리한테 참 좋은 훈련이에요. 이거 토론 수업이잖아요. 단순하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글에서 어떤 부분은 참 좋고 어떤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 발표에서 이런 부분도 참 좋았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건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들. 자, 그럼 오늘 발표한 선수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포함해서 경상학부 김지환 발표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발표를 듣고서 저도 이번 주 발표를 맡았는데 저는 좀 풀어서 얘기하기보다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다소 딱딱하게 발표를 준비했는데 김지훈하고의 그 발표가 좀 더 듣기도 쉽고 이게 이야기 전달하기도 쉽다는 그거를 알게 되어서 좀 그런 점에서 좀 배웠습니다. 배우게 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희가 아주 중요한 벤치마킹을 했어요. 우리 수업은 여러분들이 2시간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평가도 그런 방식을 하지 않고요. 양이 많다 적다 이전에 어떠한 관점으로 이런 문화적 사안들을, 역사를 나는 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해석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묻고,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서울의 5개 궁 중에서 왜 창덕궁만 유네스코 유산 한국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는 경복궁이 더 대표하는 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5개 궁 중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래서 세계로 펼쳐봤었을 때는 5개 궁 중에서 창덕궁이 제일 한국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은 특징적이고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의 미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특징적인 유산으로서 지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글이 승준스러워야 돼요. 지운스러워야 돼요. 여기 백과사전, 저기 백과사전, 저기 네이버, 저기 책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그거 다 모아가지고 또 반복해서 내놓고 또 반복해서 내놓고, 그거는 개성이 없어요. 개성이 없는 글은 경쟁력이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런 데이터는 이제는 다시 적지 마세요.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우리가 너무 쉽게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으니까. 요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뭔가로다가 요리를, 여러분의 생각을 반찬으로 집어넣고 여러분의 생각을 활용해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고, 이런 글을 쓸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없이 숙제에서 평가받는다? 그러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글은 대상이 분명한 것은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훈이한테는 지환이가 본 것처럼 쉽게 읽혀졌다? 좋은 긍정의 평가고, 쉽게 읽혀졌다고 하는 것은, 자 봐봐. 단락단락마다 지훈이의 글 속에는 질문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어. 질문을 잘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통적이야. 질문이라고 하는 건 화자나 독자에게 뭔가 소통하자는 얘기잖아.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내 생각이 당신 생각, 참여를 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훈이는 이 자체가 일방적이지가 않아.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글도 우리 많이 만나게 되면, 콜럼버스 공부해 보니까 내가 쉽게 재밌게 얘기해, 나쁜 놈이네요. 역사적 재평가 받아야 됩니다. 학살했습니다. 이렇게 딱 피어리를 찍어가지고 콜럼버스는 내가 이런 사람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네요. 딱 피어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발표도 많아요. 그런 글도 많아요. 근데 나는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퍼센테이지로 생각하자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퍼센테이지로. 여러분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좋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당을 절대적으로 100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자체가 선동에 휘말리기 쉽고, 그건 실체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환상의 지지를 하는 거지. 비판을 한다? 악마? 내 안에도 악마가 있고 천사가 있는데 어떤 정당을 악마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선동에 여러분들이 이미 휘말리고 있고, 그 정당이 아무리 죽을 써도 그 정당도 기여하는 바가 있겠지. 하나라도 둘이라도. 그러니까 8대2, 7대3, 2대7, 5대5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사물을 볼 때 사실 더 정확하게 내가 사물을 이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그런 면에서 딱 나름대로 지훈이 보관이 있지만 또 이 글을 통해서 지훈이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읽어줬지만 딱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영웅의 이름 뒤에 가려진 많은 인생. 여러분들 어느 편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음표 하나 딱 던짐으로써 더 파워풀한 열려져 있는 결론을 또 펼친다고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센스 있는 접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단답형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놈, 좋은 놈. 그런 것들이 지환이가, 전 정보를 좀 많이 담으려고 했어요. 정보를 많이 담으려고 했어요. 그런 접근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산업혁명 시대 때 너 장래 뭐 될래? 의사, 변호사, 아니면 뭐 선생님, 항공승무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미래에는요, 뭐 될래? 그러면
하늘을 날아가면서 장시간에 피곤해할 수 있는 분들에게 그 2시간, 그 10시간에 함께하는 시간에 뭔가 그분들이 저의 존재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행복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이 되고 싶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질문하지 말고 단답형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뭔가 물었을 때 네, 좋아요, 싫어요. 물론 그런 질문도 있겠지만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서술적으로다가 물을 수 있고 서술적으로 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각의 힘을 키우는 좋은 학습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지훈이의 글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득 묻어져 있는 면에서 이 글의 대단한 장점입니다. 또 네, 어문학부 송병석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콜럼버스가 사실 이때 당시 이제 괴열병 얘기도 나오고 항해를 하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뭐 좋든 나쁘든 어쨌든 콜럼버스는 자신이 뭐 돈이 목적이든 뭐 명예가 목적이든 결국 떠났잖아요. 저는 이런 콜럼버스의 정말 시도하는 이런 정신력을 좀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실패를 하든 뭐 성공을 하든 결국 시도를 해야 어느 것이라도 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그런 발표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경석이 감사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피드백을 우리와 함께 공유해 주었고 두 번째는 병석이의 저 피드백 속에는 저 친구가 굉장히 성찰적인 친구구나. 그리고 저 친구가 시사 적용. 그러니까 이 수업에 그냥 물리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하나가 내가 적용해 보려고 한 시사 적용. 굉장히 시사 중정 적용.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면서 이 도전하는 거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이 사람이 노예들에 대해서 원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복잡한 평가가 있다는 걸 오늘 배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미지의 세계에 그 많은 위험을 알고도 도전할 수 있었던 탐험가 정신. 우리는 수많은 생각만 하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고 나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뭔가 시도했고 이 시도를 통해서 여러분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더 많다는 거 알아? 그런데 유럽이 이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역사의 발전 속에서 유럽이 세계에 선도하는 나라로 이제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그런데 이러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순혈주의, 가족주의를 뛰어넘는 거야.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 사람만 채용해야 되고 이탈리아 사람은 이탈리아,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만 지지하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만 지지하고 백석대학 사람도 백석대학 출신들만 선호하고 이게 벽이 맞춰지는 이게 순혈주의고 가족주의잖아. 근데 유럽이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많다 보니까 땅 따먹기 싸움이든 뭐든 유럽의 그 여러 나라들끼리 치열했거든. 전쟁도 치열하지만 치열하다고 하는 건 어쨌든 효율적인 정부가 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거든. 경쟁이 피곤하기 때문에 이 경쟁이 유럽으로 하여금 안주하지 않게 안주하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느 나라 사람 뽑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의 프로포즈를 보는 거야. 제안서를 보는 거야. 제안서가 맞겠다.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지 군대를 유지하고 돈 벌어야지 뭔가 경쟁력 있는 강국으로 다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 유럽보다 훨씬 더 아까 정화함도 얘기했는데 훨씬 더 강력했던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노하우를 갖다 나중에는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세요? 그걸 다 불태워 버려요. 배도 스스로 파괴시켜. 적이 와서 파괴하는 게 아니라 배도 자기가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노하우를 쌓았는데 그 과학적 기술들을 다 묻어버려. 아니 우리가 충분한데 왜 비싼 돈 들이면서 바다를 봐. 우리 땅에서 많은 것이 새거 쓰는데. 그러니까 그 과학은요. 활용을 위해서 만든 과학이 아니라 경쟁을 위하고 국가를 부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뭔가 과시하기 위한 과학 기술은요. 정권이 바뀌면은 그대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하고 민간하고가 잘 협조를 해야지 뭐든지 정부,
정권이 하는 것이 너무 앞장서게 되면 그 정부가 바뀌어지면 일단 새로운 정부는 자기 이름을 뭐가 하고 싶지 옛날 걸 갖다가 계속 잘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일어난. 근데 우리의 과학기술, 직지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관에서 하는 그런 기술이었기에 바뀌면 그냥 활용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민간에서 하는 것은 그걸 내가 돈도 벌어먹어야 되고 내가 성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활용에 대해서 이게 들불처럼 퍼져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이 한 토막 한 토막 내가 검정거를 걷던 이런 물음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콜럼버스의 이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이렇게 한 번씩 지켜봐야 되는 얘기들을 굉장히 우리가 편안하게 대할 수 있으면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논리적인 그런 발표고 글이었고요.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 지훈이 같은 경우 이 발표를 좀 이렇게 딱 숙지해가지고 쫙 읽어 내려가면서 속도감 있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긴장감 있으면서도 이게 쏙쏙쏙 들어오게. 왜냐면 같이 눈으로 보면서 귀를 들으니까. 근데 그걸 지훈이가 잘해보려고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하는 그 발표는 이 글의 긴장감과 강도보다는 훨씬 더 이 글의 좋은 퀄리티를 느슨하게 만들어버리는. 지훈이는 소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는 친구 같아. 근데 너무 널널하게 소통하면서 이걸 그대로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살을 붙여보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글의 좋은 퀄리티를 발표에 있어서는 누락시켰다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소통을 잘한다는 자신감이 때로는 그 글에 오히려 내가 냉철하게 준비했던 이 원고를 더 약화시키는 그런 일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시간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두 다음에 제가 이제 코치가 뭘 원하는지, 어떤 창의적인 포맷을 원하고 내가 강사가 되어서 뭔가 이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들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사례, 이거는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은 못 드리지만은 이런 포맷이면은 굉장히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이 제출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근호 이 발표문 보이는가요, 여러분? 안 보이죠? 다시 끊었다가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연결하면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근호에 자, 제가 한두 줄 정도에 내가 봐봐요. 근호는 요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어요. 페이지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한두 줄 정도. 그래가지고 자, 나는 이렇게 발표를 할 것이고 그 발표의 프레임을 갖다 소개했어요. 대상은 구체적이죠. 건축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근데 난 이것도 여러분들이 진짜 써먹겠다고 한다면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건축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내 모교에 이런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 동아리에 내가 찾아가 가지고 한번 기회가 되면 발표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 인테리어에 잠깐만 대한민국 이건 쉽지 대상을 선택하기는. 그렇지만 이 대상이 10,000명에서 1,000명이 더 좋고 1,000명에서 30명이 더 구체적이라는 생각해. 실제 가서 여러분들 그들을 만나가지고 해보겠다는 그런 상상력을 불어넣어. 그게 난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축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XX 고등학교 동아리 후배들, 아니면 X 고등학교 내가 만난 선생님 그 소개받아가지고 3학년 일반 후배들, 뭐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 듣기를 원하는 그런 방법. 이게 프로젝트잖아요. 진짜 써먹기 위한 프로젝트잖아요.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느냐, 못 써먹느냐, 이게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발표 내용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발표하는가? 창문을 가지고 이런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뭔가 자극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 이런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이 얘기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를 계속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 이게 목적이잖아. 이게 구체적일수록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건축 인테리어 재미있는 친구를 줘가지고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잘 준비할 수 있다. 멋져. 근호에 이런 것들은 기획을 많이 생각하고 써내려가기 이전에 기획이 중요하다는 얘기했는데 그걸 실천했어. 근호는.
그러면서 이건 굉장히 창의적인 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2페이지에 이걸 절반 정도 채울 필요는 없어. 한두 줄이면 좋게. 압축해가지고 한두 줄이면 좋게. 그리고 이제 내가 원했던 그 원고를 내라고 했잖아. 발표 원고. 그것이 이제 근호한테는 대본이 되겠지. 그러면서 봐봐요. 진짜 발표하지. 안녕하세요. 창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이 창문인데, 그러면서 정말 이 프랑스와 영국이 세금을 어떻게 물리냐에 따라서 건축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하는 정말 재미있고 기가 막힌 주에 대한 이야기도 얼마나 창의적인지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서 후배들한테 자극 주는 거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요. 또 이런 것도 근호가 아주 재주가 많더라고. 자, 프레지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를 근호가 활용했던데, 그게 이제 여러분 보이는가요? 프레지라고 하는 화면 내가 바꾼 게 보이는가요? 예.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건 진짜를 염두하고 이게 보여주게 하는 거야. 근호는 이걸 보여주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 창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보이죠 지금? 안 보이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 보여요? 그럼 다시 할게. 이거 봐야 돼. 굉장히 창의적인 구상이 많은 친구. 그 구상을 좀 더, 컨텐츠를 좀 더 완성도 있게 한다면 대단히 파워풀한, 진짜 써먹어도 되는 그런 내용을 근호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줬는데, 자, 기획도 단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발표 원고, 그것이 이제 내가 내라고 하는 숙제 내용이었고, 그거에 더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열정이 있었어, 근호에게는.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근호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실제 써먹으려면 이게 다 필요하잖아. 실제 써먹으려면. 우리 근호는 여기까지 시간을 들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창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 창문. 그러면서 다양한 유형이.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를 비교했거든. 그 영국과 프랑스의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왜 이쪽은 창문이 이렇게 답답하고, 영국이야, 왜 저쪽은 창문이 저렇게 좁은지에 대한 걸 갖다가 글로서 보는 것보다, 이거는 사진 하나가, 요거 이제 파리가 나오니까 이거 프랑스 얘기하는 거잖아. 영국 얘기했지. 그 다음에 프랑스 얘기했는데, 이 근호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동아리 학생들이 이걸 보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자료 활용들 같은 경우 아주 좋았고, 이런 발상들이 가능하다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대상을 분명하고요. 써먹을 수 있는 거면 좋은 발표가 되는 거예요. 써먹을 수. 그냥 나한테 내지 마. 나한테. 그냥 강연 준비했다고 하면서 결국 나한테 채점 받는 그런 거 되지 마. 근데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으면 채점 받는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쓰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제출하는 나를. 그건 진부한 거야. 내가 이번 주에도 통속과 융합적 사고라고 하는 교양 1학년 과목에서 당연한 것을 부정하라. 그것이 결국은 새로움의 출발이다. 생각을 디자인하라. 시험은 생각을 디자인하기가 어려워. 그냥 주어진 거 그냥 열심히. 근데 우리 수업은 과제 하나도요. 코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 틀은 알려주지. 너무 무심하게 느껴지겠지만 네가 알아서 해. 때로는 우리한테 방목이 필요해. 방목이. 너무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너무 친절한 부모님 밑에서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이 길러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서 적당히 나도 간섭하고 적당히 내버려 둬야 돼. 그게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호는 굉장히 우리들한테 좋은 모델을 제시해줬고, 또 하나 좋은 모델이 있어. 또 하나 좋은 모델. 자, 이것까지만 보고 우리 헤어집시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야. 우리 수업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지우, 문화예술의 지우 같은 경우도 자 봐.
초등학생을. 근데 지우야, 이것도 몇 학년 몇 반에 4학년일지 2학년일지 어느 학교에 누구일지 이게 내가 써먹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야. 이거는 숙제만 내겠다는 거. 내가 느낄 땐 내가 써먹겠다는 이게 구체적일수록 상상이라 할지라 구체적일수록 이 친구가 진짜 써먹으려고 하는구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야. 불특정 다수는 노 땡큐. 자, 그랬을 때 그렇지만 취지는 전공의 음악과 문화예술 교육을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세계 문화를 통해서 한번 융합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술의 노래 만들기가 후추 이야기와 연결되는 새로운 실험을 보게 되는데 이거 얼마나 창의적이지 않아? 멋지지 않아? 아마 지우는 우리 수업하게 돼가지고 그 자기 전공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창의적이고 말랑말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과연 많이 있을까? 그 지우 전공하는 그쪽에서 이게 이 수업의 혜택이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업 내용이 이제 봐봐 이거 엣지. 자, 대상이 누구야? 초등학생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오감을 다 활용하는 거 좋은 수업의 프레젠테이션. 엣지. 코가 간지러운 점에서 근데 맞아요. 뭐 물어가면서 이것도 지훈이처럼 굉장히 쌍방향적이야. 요즘 시대는 일방향적인 그런 강연보다는 쌍방향적인 질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더 잘 들린다고 얘기하지 않는가? 어때?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걸 갖다 잘 알고 지우가 이 원고를 작성하고 있잖아. 그래서 울렁거려. 여러분 콜럼버스 아세요? 애들이 콜럼버스 모를 수 있지. 아세요? 콜럼버스 달걀은 들어봤나요? 신대를 발견한 사람 누가 얘기했다 생각을 맞아요. 승준아 잘 맞췄어. 뭐 이래가면서 뭐 이런 것들이 이 원고에 단단히 왜? 이건 대상이 분명하니까 이런 원고가 나오는 거야.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책만 요약 정리하고 마는 거야. 그건 꽝이야, 꽝. 그건 꽝이라고. 그럴 거면 시험 보지 왜 이 난리를 해. 시험 보고 말아버리지. 자, 그러면서 이거 얼마나 창의적이야. 그러면서 엣지 후추. 다음 시간 지우야 네가 한번 이거 불러봐 줄래? 이게 듣고 싶어. 이 노래가 어떻게 불려지는지. 지우야 다음번에 한번 네가 불러봐 줄래? 듣고 싶어 정말이야.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야 다음 시간 이거 좀 불러봐줘. 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자, 이런 것들이 내가 얘기하는 창의적이고요. 또 이것은 진짜 써먹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실용적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평가하는 이 컨텐츠가 얼마나 요리가 잘 돼 있었는가. 이해가 이제 좀 더 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오늘도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프로젝트를 제출해준 우리 친구들, 또 발표들 열심히 한 친구들 너무 좋고요. 아직까지 발표에 대해서 두려움 있는 친구들 쫄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그런 친구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코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